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더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 최고점을 4, 5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거의 99%못 든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주택시장에 천천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분들은 돈이 묶여있고 이자를 계속 내는 그런 어떤 세력의 어떤 균형점이 나올 시기가 이제 앞으로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뭐 30% 40% 정도의 조정일 2017년 8년도 가격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건축비 올랐으니까 18, 19년도 가격으로 갈 것 같네. 17, 18, 19 중에. 18, 19, 19 그럼 요 정도 17, 18, 19 정도의 가격대가 오면은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투자를 고려해봐도 되는. 일단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많지 않고 1차 연끌 때 차익을 본 분들하고 현재 2014, 15, 16년도에 주택을 사서 주택가격이 오른 상태인데 아직 안 푼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기 집을 팔고 넘어갈 때를 찾겠죠. 그런 수요가 제일 많아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 신생아론 나왔잖아요. 거기에 65%가 70%가 대환대출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래 있던 집 팔고 다른 집 살 때 신생아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예전에 조금 쌀 때 사신 분들이 넘어가는 수요가 더 많지 새로운 수요가 없어. 그냥 갈아타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60% 이상이 갈아타는 분들이라는 거는 실제 수요가 상당히 적구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은 일부 아주 차익을 본 분들이고 대중적으로 볼 때는 살 수 있는 가격이 버겁습니다. 100%. 그러니까 거래가 안 나오잖아요. 뭐 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네. 결혼 가구가 좀 준다. 네, 이제 피부를 많이 느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통계적으로 또 봤을 때는 1인 가구는 또 늘잖아요.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아시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근데 이제 좀 구매력 없는 층이기 때문에 많이 없죠.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구매력이 없다기보다 약하다고 표현할게요. 구매력이 약간 약하다. 또 1인 가구를 또 비할 수 있는 편이니까 1인 가구분들의 그 소득이요 80% 정도가 다 연봉 5, 6천 이하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나머지 10%, 20%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미 산 분들이 많아요 또. 그죠? 요 영끌 완투 시즌에. 네. 나머지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분들이 무리해서 혼자 사는데 32평 아파트 살 일도 없고 서울은 계산이 안 나요. 갖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수저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집 살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고 그 데이터 통계표를 제가 금리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 이자를 갚을 정도가 되잖아요. 연봉이 5천이면 실수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이 안 돼요. 네. 그러면 1인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2인으로 칠게 2인. 네. 2인이 216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368만 원 받아서 결혼을 했다. 남자 혼자 연봉 5천이에요. 368만 원 받아요. 200 쓰면 얼마 남아요? 160 남죠. 161년 보면 얼마예요? 1600이에요. 무슨 집을 사요? 계산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일부 아까 말씀 나눈 차익을 보거나 투자를 앞서가서 하는 일부 분들 이분들이 지금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거지 전체 국민적으로 볼 때는 젊은이나 무주택자들한테는 택도 없는 가격인 거야.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은 수요가 급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크게 받기 시작하는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00 뭐 몇 년도 몇 년도 얘기하면 그때 떨어진다는데 떨어졌었지만 다시 올라왔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려면 수요가 붙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없어요 지금. 그 수요가 인구 감소랑 딱 크로스 체킹이 돼가지고 5, 6년 뒤부터는 이제 시장이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면요 여태까지는 조정이 오고 나서 큰 반등이 계속 있었는데 네. 큰 상승
그때 이제 또 상사하기 전에 5, 6년 동안 고생하고 전문용어로 피똥 싼다? 그쵸. 뭐 그런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절대 지금 쫓아갈 때가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 방금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정상화 가격을 위한 조정이 되고 나서는 네. 이전에 있었던 폭등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완만한 상승밖에 기대할 수도 없고 그것도 2, 3년밖에 제 데이터로는 2000 그 왜 우리가 저 뭐 돼지 뭐 황금 돼지띠라든지 이럴 때 애기들을 많이 낳잖아요. 네네. 일시적으로 그게 30세 되는 평균으로 따지니까 2030년에서 32년 사이 잠깐 있어요. 2년. 근데 이미 2030년에 많이 다운된 상태예요. 다운 상태로 1, 2년 약간 반짝였다가 그때 쭉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결혼 상수가 줄은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 내려왔다 지금 여기까지 간 게 최근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다 샀어 집을. 그러니까 살 사람이 많이 줄었죠. 수요의 공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고 그냥 거주용으로만 쓰일까요? 우리 앵커님처럼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제 트라우마가 좀 계실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은. 벼락거지. 네, 근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도 한번 시나리오를 볼게요. 거래가 줄면 국가에서 세금이 줄죠. 네. 우리는 거래세가 부동산의 거래세가 보유세보다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등이에요. 1등 거래세가. 그러니까 서민들 돈 세금을 뜯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 있는 더 내는 게 맞잖아요. 해외 선진국은 왜 그럴까요? 거래세는 약하고 거래는 잘 되게 도와주고 보유는 여유 있는 사람이 내는 그 차등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왜 그러겠어요? 이미 우리보다 앞선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줄잖아요. 네. 대부분 선진국 하면 인구 감소 일어나니까 그걸 예측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원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줄면 세원이 팍팍 줄잖아요. 그럼 재정에 부담돼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안정적이잖아요. 보유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안정적으로 정해놓고 거래세는 낮춰줘서 거래가 활발하게 해주는 게 선진국의 행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예요. 양도세 막 중과 심하게 매기고 이게 이제 감정적이죠. 좀 합리적이기보다는 물론 많이 남은 사람한테 양도세를 많이 매기는 거지만 너무 많이 매겨서 팔 수 없을 정도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과가 심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4, 5년 뒤에는 분명히 보유세를 좀 늘리는 패턴으로 국가가 정책을 갈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거래가 줄면은 그만큼 세수가 팡팡 하잖아요. 그리고 보유세를 살짝 올려도 개인들한테 조금 올린 거지만 국가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럼 보유세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VIP급들 뭐 이렇게 은행에 가면 자산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집을 더 안 사고 팔잖아요. 네.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뭐 아둥바둥하고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지. 그렇죠?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 최고점을 4, 5년 동안 제가 볼 때 거의 99%못 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여유 있게 역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주택 시장에 천천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여유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돈이 묶여 있고 이자를 배송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력의 어떤 그 균형점이 나올 시기가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지금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많은 이제 아까 학습이란 말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 뭐 2030 세대들이 학습했던 게 사실 그 바로 직전 상승장 때 직전 상승장이 길었잖아요. 네. 7, 8년,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또 나왔던 단어가 물론 이게 암호화폐 코인 때도 나왔는데 네네. 벼락거지. 그러니까 네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산을 안 갖고 있었을 뿐인데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벼락거지가 됐다 상대적으로.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치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참 언론이 나쁜 거예요. 그런 용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공포 마케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벼락거지 안 되려고 막 연끌해서 그게 마치 전체 분위기가 돼가지고 막 괜히 소외된 느낌을 받게 되는 안산 포모 영상 돼서. 그래서 지금 다 물렸잖아요. 맞아요. 언론들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저 언론은 책임 안 져요. 사과도 안 지잖아요. 이제 언론사들이 건설사의 어떤 앵벌이 수준까지 갔었잖아요 한때. 그죠? 막 펌핑하고.
근데 지금 또 속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그럼 언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건설사가 사주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판단은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팩트를. 그러면 팩트를 바쁘시니까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뭐 저나 여러 사람 이렇게 저 팩트를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해야지. 그걸 왜 질질 끌려가냐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언론에. 성인이시고 그죠? 이 집값이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사는 건 어떤 심리죠? 사는 건 불안감이고 포모죠, 포모.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 대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교수님 네. 말씀대로라면 지금 대세인 것처럼 언론이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다. 플레이하죠. 예, 기득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거기 안 따라가거든요. 막 너무 심하게 갔을 때는 이거 끝물이구나 알고 안 들어가고 내려올 때 기다리잖아요. 그 2022년도에 나왔었잖아요. 그 상황이. 네. 그때 산 분들은 똑똑한 분들이죠. 40% 빠졌을 때. 그럼 정부라는 입장에서는 또 연착륙을 서 다시 펌핑을 해야 되고 그 사이클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런 공부를 해두시면 시장이 좀 보이시니까 내가 매도할 타임, 매수할 타임을 알 수 있거든요. 젊은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정부에서 더 이상 청년들을 이렇게 기득권과 분리해가지고 불합리하게 처우를 하는 정책은 더 이상 가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정치인이고 암만 나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벌써 뭐 출산 감소율이 전 세계 뉴스에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세요. 뉴욕 타임즈에서요. 그 아웃룩 해가지고 2024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두꺼운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한국에 대한 포션이 많은데요. 한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써놓은데 거기에 이런 편이 있어요. 한국의 군인이 최초로 60만에서 50만으로 됐다. 벌써 10만이 줄었어요 벌써. 네. 그죠? 그럼 국방산업체는 10만 정도 매출이 준 거죠. 경제 활력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 개수가 강아지들을 쓰는 반려견용 유모차로 매각된 게 애기들 거 숫자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고 뉴욕타임즈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아예. 네. 그래프까지. 제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보도들을 접하시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같이 계속 보는 사람들은 파악이 되는 거고 우리 젊은 분들은 막 했다가 그냥 유튜브 좀 보셨다가 또 올라가네. 이게 뭐 정상화론자 말도 믿을 수 없는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길 텐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혹자들은 서울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은 다르다, 강남은 다르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옛날 저희 때 쓰는 말이 막 하고 너는 뭐 용과리 통뼈냐? 똑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처럼 서울은 뭐 똑같은 집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이 10억인데 여기 강남이 만약에 10억인데 차 타고 30분 갔는데 이게 20억 가야 되는데 얘도 15억까지 쫓아갔어. 너무 비싸. 근데 여기가 지금 반토막이 나서 7억이 됐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여기다 돈을 넣었을 때 20억짜리를 넣고 여기 7억짜리를 내려왔는데 그럼 얘가 끌려 내려와야 되는 그 초기거든 제가 볼 때. 근데 이걸 사가지고 무슨 주택가격이 얼마 더 오르겠어요. 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거 20억을 사서 내 뒤에 25억으로 살 사람이 많을 때 이걸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적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쪽은 어떻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려던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돼요. 어떻게 바꿔요? 가만히 있어. 20억 주고 내가 그 차익을 노리느니 지금 7, 8억으로 떨어진 데 가서 그러면 차익이 얼마예요? 13, 4억이에요. 그렇죠. 이 돈으로 뭘 해도 볼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요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이 예전처럼 힘을 못 쓰게 되고 같이 따라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이쪽은 약간 키맞추기해서 뭐 7, 8억에서 9억으로 오를 수도 있겠죠?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 수익률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내가 사가지고 나보다 더 큰 바보 케인즈가 얘기했잖아요. 네. 더 큰 바보가 없으면 시장 무너진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더 큰 바보는 조금 남아있어요. 어떤 분들 막 연세 많은 분들 중에 교육 같은 거 많이 예전에 못 받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이런 분들 돈 벌면 사야지 기다렸다가
그냥 사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 비율이 일반 대중보다는 적잖아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또 특히 1주택자가 1,100만이고요. 무주택자가 한 950만 돼요. 2천만 가구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예요. 그 말씀하신 돈을 번 사람들이 벌어봤다고 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200만이에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1년에 한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100만 개가 안 돼요. 5, 60만 개예요. 그럼 누가 지금 아파트 사고 파는지 보이잖아요. 젊은 분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이제 많이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